안녕하십니까. 정치를 알리자입니다. 감옥에 앉아 극우 유튜버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있는 피고인 윤석열. 평생을 검사로 살고도 이제 와서 법을 모른다며 비굴하게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김건희 주가조작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증거 목록조차 안 가져가는 사상 초유의 재판, 깽판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국격을 높이고 있는 지금, 이 부끄러운 과거 세력들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지난 4일에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네네네. 여기서 윤석열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 또 논란이 됐어요. 네네네. 뭐라고 했냐면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재판을 하면서도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1심 재판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앞에 그러니까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거든요. 예, 이거 예. 어떻게 보셨어요, 감찰관님? 저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처럼 이것이 그냥 본인이 1심에서 했던 것처럼 26년 검사 생활이나 공직 생활 나도 검사를 해봐서 알지만 사실 그랬었죠. 윤석열 씨 버릇과 같은 멘트가 모든 것을 검사를 해봐서 안다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 문제 같은 거면 내가 교육 비리를 수사해봐서 검사 아는데 맞습니다. 국방 얘기가 나오면 내가 방산 비리를 수사해봐서 내가 잘 아는데 예. 모든 걸 검사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전지전능하다시피 한 만물 박사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1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항소심에서는 제가 봐도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겸손 이 전략이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전반적인 맥락이라던가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체포방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이게 어떻게 체포방해냐.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냥 쉽게 보아도 법률 지식을 따지기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체포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냥 갖다 나온 부연 설명이라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갑작스럽게 겸손 모드라서 네네. 이게 뭔가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이제 원래 법리적인 문제를 1심에서 계속 지적을 하다가 네네.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바꿔서 약간 의도나 책임 범위를 축소하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차이점이 뭔가 하면 1심 판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던가 예. 내란 특검법의 문제점이라던가 이 법률 전체의 문제점을 공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주장한 게 공소 기각 판결이 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증거들의 증거 능력 자체를 배제해버리는 그런 전술을 썼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걸 말한 것인가 하면 이 내란이 되지 않는다는 프레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전부 문제를 받아내겠다는 그런 것이 주된 것이었고 그 작은 이 하나하나의 증거 가치라든가 증명력이라든가 이런 그 증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부정하는 그 작은 하나하나 자잘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주장들은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인 대세, 전부 무죄라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는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호인분들이 아주 좀 자세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략을 바꾼 게 맞네요. 바꾸긴 바꿨습니다. 이거 예. 어떤 주장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체포방해 같은 사건을 예를 든다면 체포방해가 과거에는 공수처 수사권이라던가 이런 걸 막 주장하다가 그랬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군인이나 그때 이 용산 관저를 보호하던 경찰관들이 이 진입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체포영장의 본격적인 집행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구역에 집행하려던 그러니까 실질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은 윤석열 씨 앞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순순히 자기가 응했고 그 앞부분에서 이 경찰들이나 군경들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한 것은 이건 보안구역 체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경호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결국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터무니없는. 하지만 분명히 그 디테일에 있어서만큼은 지난번보다 훨씬 정교한 그런 주장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좀 까다로운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 하면은 그
그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증인들이 그 증언이라던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변호인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흘려드릴 만한 주장들은 아니에요. 그 주장의 취지라던가 그 주장을 하게 된 경위라던가 뭐 이런 것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증거 가치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이제 1심에서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주장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하고 강화했네요. 있습니다. 예, 예. 아, 이거 항소심 좀 정신 차리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좀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립니다. 편지를 썼다 그래요. 전한길 씨한테. 윤석열, 전한길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먼저 윤석열에게 편지를 보냈고 윤석열이 답장을 보낸 형태라고 하는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부정선거 TV 토론을 글을 통해서 보고 소식도 전해 들었다. 너무나 성공적이고 대단한 토론이었고 국민을 일깨우는 선생님의 용기와 헌신이 고맙다. 전한길 선생님 늘 건승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론이라는 게 이준석 때 뭐 전한길, 이용돈 등 그 4명이 있었던 그 토론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예, 부정선거 토론. 그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석열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이제 망상에 사로잡힌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군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유튜브 직접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토론에. 그럼 누군가한테 전달받았을 텐데 그 누군가가 대관절 누구이며 뭐라고 얘기했을 것인가. 얼마나 눈가기를 가리길래 이걸 정말 성공리에 개최된 대단한 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인식 수준을 그냥 부끄럽지도 않게 드러내는가. 그러면 국정 운영을 할 땐 또 어떻게 했을 것이며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는 무슨 이 스토리가 있을 것인가.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자기가 봤다고 안 그러고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글과 부정선거 TV 토론을 글을 통해서 보고 소식도 들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들었고 변호사한테 아마 글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으면 신문 같은 걸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 거 아닌 거, 지난 거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무튼 뭐 그 정보를 접했다. 전한길의 활동은 몹시 훌륭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 토론회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대응도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감시 TF를 만들겠다. 네. 그랬더니 전한길 씨가 했던 말이 우리가 토스를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스파이크를 때렸다. 예. 좋아, 아주 그냥 세 분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원팀 좋겠습니다. 원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어제요, 그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한 받침대를 투명한 재질로 바꾼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아이 참다. 그 통이 안 보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 벌어진지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저걸 보이게끔 만들었다는 거 그건 아닙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오히려? 왜 지금 비밀투표 오히려 비밀투표에 무언가가 더 공개될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고. 저도 이게 이렇게 아주 꽉 접진 않거든요. 이거 번질까봐 이중으로 또 이렇게 찍힐까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펼쳐지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통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교체하고 딱 이거 빼돌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투명으로 부정선거론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투표에 문제가 있어. 이거 첫 번째 경로고 투표는 제대로 뭐 투표는 어떻게 하던지 간에 개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개표에는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개표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아니야. 얘기를 하죠. 개표함은 어떻게 못해. 그거 봉인된대. 선거인단이 상관한데. 그러면 전자개표가 문제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넘어온 단계가 그날 토론도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거를 집요하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냐. 어디서 예. 부정했다는 예. 거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답은 사실 못하지. 못 하는데 답이 나오는 게 맨하탄 프로젝트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쓰던 표현으로 악화가 양화를 밀어낸다는 말이 있는데 예. 그 음모론이 저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통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부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도 저통이 문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거에 칩을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변호사였던 것 같은데 막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박주영 변호사라고. 저 안에 어떤 그 기계적 장치가 들어가가지고 나는 1을 찍었는데 2로 바뀌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야. 네. 그러니까 마술이야, 이런 마술.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일 없다고 선관위 관계자 전에 얘기하니까 그 토론- 그럼 아닌 걸 증명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거예요. 토론에서 그거랑 백미가 뭐였냐면 이용돈 PD가 그랬나? 노트북이 그러니까 연결돼 있대요. 중국 서버랑 선관위 항상 그 얘기 서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돼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했더니 노트북으로 연결돼 있대요. 노트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코드를 그러니까 이준석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코드를 심었다는 거냐? 컴퓨터를 잘하니까. 코드를 심었다는 거냐? 무슨 얘기냐? 서버가 해킹됐다는 거냐? 아니면 뭐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환길이 버럭 소리를 질러요. 노트북으로 그거 되는지 모르십니까? 진짜 신념이 되게 답답해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네. 꼼꼼한 거 잘 봤네. 그 장면. 그 장면? 네, 많이 돌아다니는 장면. 지금 저 투표함 전체가 투명하다는 것이 아니고 투표함의 받침대를 투명하게 해서 안에 그 천주머니를 투명하게 해서 보여준다라는 취지인데 예.
참 뭐 그래요. 그거나 저거나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돈 들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이 들 것이고 또 말하자면 행정력 낭비는 또 어떡할 아니 겁니까? 근데 이게 음모론의 예. 문제가 뭐냐면 돈 들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도 예산에서 저걸 못 바꿀 거 아닌데 제 말은 뭐냐면 저걸 바꾸면 믿냐고요. 그러니까 바꿔도 저걸 안 바꿔도 믿겠지. 안 믿어요. 어차피. 그럼 이 음모론이라는 게 아. 사회적인 폐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바꾸면 아 그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투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뭐가 있으면 투표 방식을 뭘 바꾸면 되겠죠. 투표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 그걸 바꾸면 되겠죠. 네. 전자개표가 문제라고 해서 바꾸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저 과정 자체를 안 믿는 건데 저걸 바꾸면 이제 또 다른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바꾼 그러겠지. 이유가 있다.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러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부정선거론자들이 저 통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적으로. 왜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돈 벌려고. 그거야말로 예전에 뭐 뭔가 신호등 뭐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네, 뭐 차이나 프로젝트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결국 음모론은 이게 끝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이 대법원의 결정문을 읽었었어요. 어허. 그런데 막 바꿔치기 하고 종이가 교체됐다라고 하니까 대법원이 뭐까지 보냐면요. 제가 인상 깊어서 적어놨는데 그 흰 종이도 두께, 평량, 평활도, 불투명도, 백색도, 백감도 이렇게 다 왜냐 같은 흰 종이어도 다 백색의 정도, 투명한 정도, 휘는 정도 이게 다르잖아요. 이걸 다 비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안 됐다라고 결론을 여러 차례 내리거든요. 근데도 못 믿겠다. 저 사람들 지문 분석하자 그래요. 지문 지문까지? 분석. 예. 왜냐면 내가 거기 썼으면은 내 지문 들어있을 것이고 그 관련자들 지문 들어있을 건데 나머지 사람이 들어간다고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그 선관위에서 공개한 그 투명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밑에서 볼 수 무슨 의미가 있게끔. 있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더 인설나는 저 사람 지금 발 있는 부분 저기만 저기가 투명하다는 저게 거니까.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저 위 중간에서부터 뭔가 지고 만약에 막혀 있거나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면 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커피 같은 거 시키면 뜨거울 때 이제 컵 하나 더 끼워주잖아요. 약간 그런 그냥 그런 느낌이네요. 느낌이네. 예, 이런 아이고야, 상황이고 별일이 다 있네요. 이런 수준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지금 공소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걸 또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키맨이었다 그러고 그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밀항 이기훈 선생으로 통하고 있는 웰바이오텍 부회장 이기훈 씨의 그 도피를 도운 혐의가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이모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의 공판이 있었어요. 결심 공판에서 네. 이 공소유지를 하는 건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증거 목록을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이 있었다. 네. 오죽하면 이제 판사가 아무리 급하게 인사가 있었어도 이런 부분은 특검 내부에서 좀 공유가 안 되는 것이냐. 이 사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모양이다. 이게 뭐냐? 네. 질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목록이라는 게 처음에 첫 그 형사 공판이 개시가 되면 공소장이랑 증거 목록만 딱 이제 판사가 보는 거예요. 예. 그게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이제 기록을 못 보고 그럼 목록을 보고 증거 인부 인정을 할지 부인을 할지 해서 결심 공판에서 예, 예. 이걸 다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부인했던 거 부동의했던 거 다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거는 채택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증거를 추리고 그걸 토대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결심 공판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하겠다고 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들고 온 거야 증거 목록을. 이건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네, 증거 예, 조사를 예.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증거가 이 재판에 그렇지, 쓰이는지를 목록이 목록이 있어야지. 있어야 되는 건데 증언도 증언이지만 실제 그 서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갖고 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특검보들이 다 그만뒀어요. 다 바뀌었고. 이 공소 유지하는 검사가 두 분 변호사 계시니까 로스쿨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개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인수인계를 변호사가 잘했어야지, 그럼. 그래서 판사가 그 얘기를 해요. 니네 이 사건에 관심 없니?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 뭐냐면 사무실 변호사야. 아 그래요? 네. 어머 그래? 특검보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돼? 문제가 있네.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지금 튀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스쿨 10기면 변호사들이 얘기하기에도 이제 막 실무 경험 네. 2년 차, 뭐 3년 차 요런 정도 레벨이에요. 근데 뭐 2년 차, 3년 차 중에도 뭐 그거가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하고 복잡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 마지막에 왜 그렇게 수사가 안 됐지?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이 태업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 사건을 지금 실무 경력 2년 차, 3년 차 변호사를 했던 그 특검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판사가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못하고 돌려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심 없지. 예. 아니, 아니, 그런.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나는 딴 생각보다 그럼 이 재판이 어떻게 가겠느냐. 판사도 사람인데
저쪽에서 저렇게 성의 없이 준비해오고 그러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위험하죠, 사실은 상당히. 왜냐하면 이 민중기 특검에서 공소 제기한 사건들이 무죄가 되거나 공소 기각된 지금 게 너무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지금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쪽 특검 관련된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딱 선입견부터가 얘네들은 그렇지. 진짜 좀 실력이 성의가 없구나, 없구나. 성의가 없구나,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한 건 전부 다 문제야라고 생각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변호사들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이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져요. 그러겠죠. 그러면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돼. 거기다가 가뜩이나 지금 말한 것처럼 연차도 어리라면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한겨레 21이 웰바이오텍 문제를 처음 꺼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수사 진행 상황 같은 거를 체크할 때 뭐라 그러냐면 늘 그랬어요. 진술을 안 해갖고요. 진술을 안 해갖고요.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파생된 이 사건이 망가진 이유가 뭡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검은 상복 입고 나왔던 검사들이 다 그 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한문혁 검사가 다시 술 먹다 걸리고 술 먹다가 이제 했는데 본인이 그 고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가면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증거 목록을 받으러 갔대요. 근데 박스가 없다고 파란 박스에 담아가라 그랬대요. 압수수색할 때 쓰는 파란 박스. 그러니까 그걸 막 이제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그 증인이 됐고 담아와서 나가는데 그 목이 많이 안 좋네요. 검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할 거예요. 집에 가는 줄 알고 파견 끝나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마지막에 특검팀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말미에. 예. 그러니까 이 수사가 얼마나 말하자면 허점이 많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수사도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그런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공소유지 과정도 이렇다면 이 결과가 뭔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도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버리면 진짜 황당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것은 그럼 거기서 허접하게 뭔가 결론이 났다고 쳐도 지금 2차 종합특검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2차 종합특검의 뭐 분위기나 이런 건 들으신 게 있으세요? 2차 종합특검은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좀 한정적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종의 선택과 집중.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한 것 중에서 금고에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기소 못한 것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조금 수사가 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근데 민중의 특검에서 한 거는 너무 벌려놔서 자기네들이 조금 줄이고 대신 이제 수사를 잘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초창기고. 제가 그냥 만약에 특검으로 빙의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형태로 내가 수사를 하고 내가 이걸 뭐 기소를 해가지고 가는 과정이라면. 그러니까 혐의를 입증해가지고 저 사람을 유죄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검찰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지금 그 모습이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고 2차 종합특검도 워낙에 범위가 넓고 많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먼저 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조은석 특검의 내용들일 것이다. 그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웰바이오텍이 저희가 뭐 그 입수해갖고 보도했었는데 실제로 한 280억, 3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주가 조작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거의 수혜자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몇 개 사무실이 같은 건물 안에서 페이퍼 컴퍼니였다고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면 그 10명을 다 불렀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안 한 것 같아요. 물 좀 드세요. 지금 댓글에 김한 기자의 저 가래 낀 목소리도 이제는 익숙합니다라는 근데 더 댓글이 올라왔어요. 진진하게 느껴져요. 예. 더 진정성 있게. 얼마나 이게 열심히 목이 이제 취재를 하고 일을 하면 목을 가다듬고 힘들게 하고 있죠. 예. 이번에 하여튼 뭐 그런 거고 네. 이 웰바이오텍이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낀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사였네. 지금 들어보니. 네, 이게 그 부당이득 369억 원 부당이익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이게 360억. 범인 도피 증거인이 뭐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될지 사실은 좀 위험하고요. 예. 네. 저는 조금 사실은 좀 그래서 좀 기대를 못하는 부분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보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김한 기자에게 도라지 차를 제공하라는 도라지 청 청. 괜찮아요. 청. 내가 사줘야 예. 되겠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이제 관련 제품들 영업하시는 분들 여기서 광고하면 예, 좋겠다. 저희가 광고하면 기가 막힙니다. 저러던 사람이 그거 먹고 갑자기 한번 깨끗해지는 거야. 한입마켓에서 사서 드세요. 그래요. 한입학교 괜찮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웰바이오텍 수사가 그래서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웰바이오텍이 낀 과정만 규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부는 그나마 개연성이라도 있어요. 그렇지. 토건이니까. 예. 근데 웰바이오텍이 건설. 왜 꼈냐 여기 누가 껴줬냐. 바이오인데. 예. 근데 양평고속도로랑 똑같은데 이거 누가 껴줄 수밖에 없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껴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근데 지금 특검이 전체적으로 뭘 조사를 못 해본 겁니까? 대통령실을 못 해봤어요. 대통령도 못하고 뭐 김건희와 연결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 라인으로 가는 곳에 톡톡톡톡 끊어져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수사 자체의 부족함을 우리가 얘기하고 2차 종합특검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건데 그나마 기소했던 사건들조차도 공소유지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참 국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고. 사실은 이 사건이 지난번까지는 다 그래도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심 공판하기 하루 한 번 이게 길 남겨놓고 사실 이게 맞아요. 사람이 바뀐 맞아요. 거라서 그 앞에까지 전부 다 막 엉망이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좀 봐야 돼요. 근데 아마 재판장이 화가 좀 나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 이전에 했던 기본이 안된 쌓였던 그 거잖아. 이전에 했던 재판도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예.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속물 드러난 거지. 이거 나는 재판사가 아니라도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재판에 들어오는 기본. 판사 입장에서 예.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오죽하면 니네 이거에 관심 없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려고 하더라도 너네들이 엉망진창해서 못해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영상을 보시면서 참담함과 동시에 실소가 터져 나오셨을 겁니다. 2024년 12월 3일 군대를 동원해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내란의 주범 피고인 윤석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을 사람 잡아넣는 검사로 권력을 누리더니 정작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법률 지식이 없다는 비루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옥 안에서는 극우 유튜버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자의 이 처참한 지적 수준과 도덕적 파탄을 보니 지난 정권이 왜 그토록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김건희의 혐의를 다루는 특검과 재판부 주변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사법 방해입니다. 재판의 기본 중의 기본인 증거 목록조차 제출하지 않아 판사에게 지적을 받는 특검. 이것이 단순한 무능이겠습니까?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남은 정치검찰 카르텔의 잔당들이 고의적으로 태업하며 재판을 망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이들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와 완벽하게 대비되는 것이 바로 현재 이재명 정부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권한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철학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며 해외 언론으로부터 새로운 유형의 리더라는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비정상이었던 대한민국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흔들림 없는 개혁을 위해 그리고 철저한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힘.